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작품은 김명희 작가의 단편소설 목숨입니다. 이 작품은 김명희 작가의 소설집인 행복한 남자에 실려있는 12편의 단편 중 하나인데요. 펴낸 곳은 연인 MNB입니다. 한국소설가협회와 소설문학, 전북소설가협회 회원인 김명희 작가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래 더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작품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목숨, 김명희. 그 밤 금세라도 숨이 끊어져 버릴 것 같던 노인의 작은 육신은 둘이 아닌 것이 유감이었다.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아버지를 자기네 집으로 모셔가고 싶어 했다. 더는 가망이 없다고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한 만큼 임종을 보기 위하여 노인의 누이 동생과 조카까지 병원으로 달려와 있는 참이었다. 병원 문을 나설 때까지도 노인을 어느 집으로 모실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채 신경전이 이어졌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돌아서는 누이 동생에게 오빠는 아무렇지 않게 통고했다.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다. 수님은 대꾸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지금껏 그녀와 함께 살아왔고 그녀의 집에는 밝고 따뜻한 아버지의 방이 있으며 아버지를 급히 병원에 모시고 왔던 사람도 수님과 남편이었다. 환자와 가족들을 태운 구급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구급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리다가 오누이 각각의 집 방향이 서로 갈리는 지점에 이르렀다. 오빠가 단호한 어조로 구급차 기사에게 지시했다. 왼쪽으로 가세요. 아니, 오른쪽으로. 수님의 남편이 황급히 끼어들려 했지만 자신 없는 목소리였고 차는 이미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짧지 않은 세월을 수님과 함께 살아온 구옥 대신에 오빠네 널찍하고 번듯한 집으로 모셔졌다. 차가 오빠 집 문 앞에 멈춰서는 순간까지도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연코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몇 번이나 입속으로 되뇌었지만 그뿐이었다. 사실 그녀는 오빠의 입에서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이미 절반은 체념한 상태였다. 어떤 일에서든 그녀는 오빠를 이길 엄두 따위를 내본 적이 없었다. 오빠가 의견을 냈으면 그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그녀는 입을 다문 채 아버지의 검고 마른 손목을 소중히 감싸쥐고 미약하여 감지하기조차 어려운 맥을 짚어보고 있었다. 아, 아버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니 이렇게 흐뭇하고 좋은 것을. 어머님 가실 때 너무 급작스레 당한 일이라 아들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했더니 두고 마음 쓰여 못 쓰겠더군. 남 부끄럽기도 하고 아버님께는 자식 노릇 제대로 좀 해드려야지. 원이나 없게. 올케는 시체 같은 시아버지의 육신을 모셔다 뉘어놓은 사실을 두고 흐뭇하다 했다. 여태 못했던 효도를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는 뜻이었다. 구급차 안에서의 그녀는 시아버지의 육신이 지금껏 기거해오던 딸네 집으로 실려가기라도 하면 결사적으로 막아설 기세였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더없이 효성스런 자식들에 둘러싸여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행복한 노인이었다. 10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을 때 오빠 내외는 단체로 해외여행 중이었다. 연락을 받고서 일정을 취소하고 달려왔을 때는 하룻밤 하룻낮이 지나간 뒤였다. 근동에서 농사 지으며 살고 있던 수님 내외가 적절히 대처했으므로 상주 자리가 빈 적도 없었고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오빠는 오래도록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아들인 자신이 없는 빈소에 손님들이 조문오도록 두었으니 돌이킬 수 없는 불효를 한 셈이라고 두고두고 한스러워했다. 올케는 남부끄럽다고 했다. 공직생활 20여 년에 그런 나무새스러운 일은 처음이었다고 공직생활 당사자도 아닌 올케가 통탄을 했다. 우리가 해외여행 중이 아니었더라면 어머니께서 급작스레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었다 해도 침착하게 우리 집으로 모셔서 장례를 치렀을 텐데. 올케의 거듭되는 뒷소리에 아버지의 낡은 농가주택이 조문객들한테 공개된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냐고 수님은 되묻고 싶었다. 아버지의 낡은 집에서 오빠와 수님은 태어나고 자랐다. 오빠는 도시로 나가서 공부했고 수님은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했다. 수님에게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수님 자신도 감히 그것을 말할 엄두조차 못 내었다. 잘난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그 아들이 잘되게 하는 일이라면 아버지는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희생해도 아까울 게 없는 듯 보였다. 어린 처녀 아이가 피부를 까맣게 그을려가며 농사지어서 오빠의 학비며 하숙비를 보내는 일에만 열중해도 아버지는 별로 미안해하지 않았고 수님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후에 도시의 공장으로 옮겨간 수님이 몇 푼 안 되는 월급을 오빠의 등록금에 보태는 일 또한 가족으로서 당연히 합심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쯤으로 받아들여졌다. 오빠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결혼했고 적당히 승진도 했다. 올케는 박봉으로 살기 팍팍하다는 소리를 시집의 가난 앞에 방패처럼 들이밀곤 했지만 달리 돈 모으는 재주가 있는지 어느덧 상당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한참 전에 오빠는 시내에 큼직하고 번쩍거리는 새 집을 지어 이사해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응급조치만 하면서 살아온 아버지의 농가주택은 누덕누덕 세월의 때가 끼어 있었다. 어머니와 사별한 뒤에 아버지는 불과 몇 달 사이에 부쩍 늙어 있었다. 내내 병치레를 했고 심히 우울한 가운데 말이 없었다. 수님이 노상 반찬과 국을 만들어다 두어도 혼자 있을 때는 자주 끼니를 거르곤 했다. 시일이 지나면 차츰 나아지려니 하고 지켜봤지만 아버지는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대로 두어서는 머지않아 큰일을 치르고야 말 것 같았다. 수님은 아버지를 제 집에 모시기로 했다. 남편을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었지만 본디 심성이 착한 사람인데다 수님이 시부모를 무던히 잘 모시다 보내드렸으니 어렵지 않을성 싶었다. 정작 그 계획을 무너뜨린 건 아버지와 오빠였다. 남편은 예상보다 더 수월하게 아버지 모시는 일을 받아들인 데에 반해 오빠는 펄쩍 뛰며 반대를 했다. 그래봤자 자기 집으로 모셔간다는 등의 대안을 내놓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죽은 직후에 다소 외롭더라도 아버지 혼자 사는 게 편할 것이라는 수님의 의견을 비웃듯이 오빠는 자기네 집으로 모셔갈 계획을 밝혔다. 평생 부엌에 한번 안 들어가 본 아버지를 혼자 둔다면 남들이 뭐라 하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빠만의 대책 없는 바람이라는 걸 수님은 처음부터 꿰뚫어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오빠 부부는 그 무렵부터 바람 잘 날 없이 시끄러운 나날을 보냈다. 말만 꺼냈달 뿐 오빠가 아버지 모셔가기를 고집하지도 않건만 부부는 어차피 되지도 않을 아버지 모시기를 두고 수님이 다 알도록 지속적으로 다투었다. 그랬던 오빠가 또다시 대책 없는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이번에도 남의 눈 걱정이었다. 아버지가 멀쩡한 아들네 집 놔두고 딸네 집에 얹혀 살면 남들이 뭐라 하겠느냐고 꾸짖듯이 되물었다. 아버지는 한술 더 떴다.
내 한 몸 편하자고 내 오라버니 얼굴에 먹칠해 가면서 너를 따라갈 순 없노라 했다. 수님은 우라가 치밀어서 지난날의 불공평함까지 끄집어내서 한바탕 대들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는 실없이 웃어버렸다. 야윈볼의 결연한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이 지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투사의 표정이었다. 결국 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나날이 야위어가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으로 괴로워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도시에 나가 살던 시아주버니가 장사를 접고 귀농할 의사를 밝혀왔다. 아주버니한테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을 계기로 수님은 남편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합쳤다. 아버지도 오빠도 수님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말리지는 않았다. 여전히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아버지는 차츰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변소 앞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던 그 순간까지 수님은 아버지를 무던히 잘 모셨다.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집 양반 체면이 영 말이 아니었잖아요. 이렇다 하게 번듯한 손님은 다 그이 인연으로 온 분들인데 우리가 평소에 불효라도 한 줄 알았을까 겁나더라니까. 아버님 때는 내 집에서 정말 잘해야겠어. 잊을만 하면 올케가 수님에게 말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직후에 친척들 앞에서 하던 소리 그대로였다. 올케의 말에 직접 대꾸는 안 했지만 수님은 목을 때까지 올라온 불평을 꿀꺽 삼키곤 했다. 참나, 천하의 효부인 양 하시면서 아버지를 당장 자기 집으로 모신다고는 헛말이라도 절대 안 하지. 그렇다고 아버지를 올케에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아무튼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들의 널찍하고 번듯한 2층 양옥의 깔끔한 이부자리 위에 모셔졌고 자손들의 애절하고 극진한 애정의 눈길이 그 한 몸에 모아지고 있었다. 아버님께서 되레 괜찮아 하실지 몰라서 굳이 내 집으로 와 계시라 못했더니 이토록 허망하게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 뜻을 살피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어떻게든 모셔올 것을. 다만 한 1년이라도 널찍한 새 집에서 살아보고 가시게 할 것을. 세상에 힘 안 들이고 돈 안 들이고 베풀 수 있는 게 말인데 그걸 아끼는 일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는 듯이 올케가 말 인심을 썼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노인이 벌떡 일어나 앉기만 하면 원도 없이 받들어 봉양하겠다는 표정으로 이따금 눈물까지 찍어냈다. 냄새 나가라고 문을 죄다 열어놓았다면서 올케는 코앞에 요란하게 손부채를 붙여 냄새 쫓아내는 신용을 해보였다. 야윈 다리를 구부정하게 뻗은 채 벽에 기대 앉아 있는 노인이 듣거나 말거나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느니 나는 이 담에 자식 고생시키지 말고 적당한 때에 떠나고 싶다느니 조심성 없이 함부로 내뱉었다. 아버님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제 거실로 나가요. 앞만 자주 닦아내고 환기를 시켜도 도무지 냄새를 이길 수가 없어. 이미 거실에다 한 발을 내놓은 올케가 아버지 곁에 앉아있는 수님을 돌아보며 말했다. 수님은 아까부터 별 말이 없이 그저 앉아있었다. 여기도 좋은데요 뭐. 언니가 워낙 깨끗이 해주셔서 냄새도 별로 없고요. 깨끗이 청소한다고 냄새 안 나면 걱정도 없게. 여기 방문을 열어놓으면 거실조차 온통 냄새가 밴다니까. 아무튼 차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하게 이리 나와요. 올케의 목소리가 주방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아들이 내년이면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집안에 환자가 있다 보니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 걱정이라는 소리는 금방 세상을 버릴 것 같던 노인이 기적처럼 회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시작되었다. 눈물을 뿌리며 애통해하는 자손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지 아버지는 입가에 흘려 넣어주는 보리차를 빨아들이고 과일즙을 삼키고 묽은 죽을 조금씩 받아먹는 순서를 거치며 눈에 띄게 생기를 찾아갔다. 열흘쯤 지났을 때는 부축도 받지 않고 기적처럼 슬그머니 일어나 앉았다. 임종을 놓칠세라 생업을 밀쳐둔 채 달려와 지켜 앉았던 혈육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고 저승가는 길에 아들 집에 잠시 머물기로 했던 아버지는 얼결에 그 집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되었다. 아들과 한 지붕 밑에서 사는 일은 오래전의 아버지가 꿈꾸던 일이었다. 출세하고 돈 많이 번 아들 집에서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적당한 품위를 지키면서 노년을 보내는 것. 하지만 그 꿈이 허망하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체념한 채 늙어왔던 것이다. 수님은 그것을 알았기에 아버지가 병원에서 오빠 집으로 간 것은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들은 반듯한 효자였다. 아침 출근하면서 아버지 방에 들어와 인사를 하고 일찍 퇴근하면 저녁 문안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런데 다 같은 자식이라도 든든한 자식 따로 허물없는 자식 따로인지라 아버지는 아들이 든든할지언정 딸만큼 허물없지가 않았다. 며느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딸만큼 편치가 않았고 집도 오랜 세월 살아온 낡은 구옥이 그리웠다. 하지만 섣불리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사흘거리로 문안 오는 딸 내외한테 자신을 데리고 가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죽음만은 아들 집에서 맞이하는 게 역시 무던하다 싶었으므로 그저 참았다. 그 무렵부터 며느리는 내년에 있을 대학 입시 준비하는 아들 걱정을 내세우며 하루의 대부분을 지친 표정으로 보냈고 나날이 호전되어 가는 노인의 건강을 터놓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양쪽에서 부축을 하여 겨우 화장실에 다녀오는 정도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 상태에서 뜻밖으로 오래 사는 수도 있는 게 사람 목숨이었다. 그런 예감이 들 만큼 노인은 죽음에서 확연히 멀어져 있었다. 어느 날 올케가 깨죽을 끓여들고 간 수님에게 작심한 듯 말했다. 애기씨, 아버님께서 요새 부쩍 더 시골집에 가 지내고 싶으신가 봐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대꾸를 건성으로 하시고 자꾸 시골집 있는 방향만 바라보시니 딱해서 내 맘조차 뒤숭숭하니 심란하네. 맑기 어두운 사람도 아니건만 수님은 못 알아들은 표정으로 그저 먼 산 바라기만 하고 있었다. 생각해봐요. 물고기도 저 놀던 방죽이 좋더라고. 노인네가 차마 말은 못해도 사시던 집 생각이 이만저만 아닌 눈치야. 고모가 그냥 넌지시 한번 여쭤봐요. 당신이 진정 원하는 자리에서 그럭저럭 사시다가 정 많이 편찮아지기라도 하면 또 우리 집으로 모셔도 되니까. 처음에는 표현을 완곡하게 함으로써 체면치레나마 하던 올케는 날이 거듭될수록 지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이제는 눈치고 체면이고 볼 것 없이 아예 노골적으로 시아버지를 시누이에게 떠넘기려 들었다. 그때마다 수님은 그저 말귀 못 알아먹는 답답이 신용을 하며 어물쩍 순간을 넘겨버렸다. 올케와 감정 싸움할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꺼낼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지난달부터는 다시 대소변을 받아내는 처지가 되었다. 그렇다고 곧 세상을 버릴 만큼 쇠약해지거나 특별한 증상을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문병 온 사람들마다 이 상태로 오래 사실 것 같다는 소리를 한마디씩 흘리고 갔다. 그 소리가 며느리 귀에는 악담이요 저주로 들렸다. 이제 그녀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듯 했다. 내년이면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할 하나뿐인 아들이 남쪽 방을 빼앗기고 골방으로 쫓겨났다고 하소연해도 노인네가 옛집에 당신 방을 그리워하는 눈치라고 전해줘도 신우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긴 세월 친정아버지를 잘 모셔온 것도 그렇고 어지간한 일은 오빠 내외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온 신우이인지라 배신감마저 들었다. 하기는 노인의 목숨이 이튿날 아침까지나 갈 수 있을까 싶었던 그날 밤의 일을 며느리도 잊지 않고 있었다. 잘난 아들의 체면과 못다한 효도로 한이 맺혀 있다는 구실을 내세워 딸에게서 아버지를 빼앗다시피 해서 집안에 모셔들이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신우이의 마음에 응어리가 전혀 없기를 바란다는 게 무리인 줄도 알았다. 하지만 남의 마음 상태나 헤아리고 앉아있을 만큼 한가한 그녀가 아니었다. 엊그제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딸이 신랑감을 데려온다는 전화까지 받은 터였다. 그녀는 오늘에야말로 다부지게 밀어붙이리라 독한 마음을 먹고서 수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밭에서 금방 돌아왔다는 신우이는 손이 올케의 호출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무덤덤한 반응이었다. 굳이 올케의 부름이 아니어도 며칠에 한 번씩은 유동식이나 과일 등을 준비해 갖고 아버지를 뵈러 다니던 참이었다. 며느리는 긴급히 할 말이 있으니 치장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입은 채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체근한 다음 문 앞에서 친히 기다렸다가 전에 없이 택시비까지 지불했다. 자, 이거 한 잔 쭉 마셔요. 시원할 거야. 올케가 얼음 띄운 오렌지 주스 잔을 밀어놓았다. 수님은 아버지 방에서 늑장을 부리다가 마지못한 듯 거실로 나와 소파 끝에 엉덩이를 걸치는 참이었다. 내가 설마 아버님 시중 들기 귀찮아서 이러겠어요? 올케는 주스 잔을 들어올려 입술을 축였다. 자식의 장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 고모도 알겠지만 요새 고등학생이라면 어느 집에서나 상전대접이에요. 그러게요. 수님이 마지못해 건성 대꾸를 했다. 보약들을 해바치며 엄마들이 얼마나 야단들인가. 나라고 자식 욕심 없겠는가만 그동안 아버님 수발에 힘 쏟느라고 현수는 통 뒷전으로 살았어요. 그거야 그렇다는 얘기고 내가 오죽하면 고모한테 이렇게 사정을 하겠어요? 끝끝내 책임지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혜숙이 결혼식 올릴 때까지만 고모가 수고를 좀 해줘야겠어요. 그 아내라도 정 힘들면 내가 다시 모셔갈게. 혜숙이 결혼식 날짜가 그새 잡혔어요? 올케는 알고도 묻는 수님의 천연덕스러운 태도에 비위가 뒤틀렸다. 신우이가 마냥 수더분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기회가 전에도 몇 차례 있기는 했다. 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손 아랫사람으로서의 고분고분한 태도를 저버린 적이 없는 신우이였다. 또 시댁과 관계된 모든 일은 결국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곤 했으므로 남편만 앞세우면 신우이 올케 간에 맞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다. 올케는 항상 농사일에 파묻혀 모양 낼 줄도 모르고 시집에서나 친정에서나 늙은 부모를 맡아 모시는 신우이를 안쓰럽다고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내심 만만하게 여기고 소홀히 대해온 것도 사실이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뒤에 몇 달 사이에 비로소 며느리는 신우이가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시아버지를 빼앗다시피 자기 집으로 모셔들였던 터에 돼 모셔가라고 말한다는 게 면이 안 서서 걱정이었지. 설마 신우이가 거부하는 일이 생기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었다. 홀로 야위어가는 아버지를 보다 못해 농지며 축사 등에서 차로 20분이나 걸리는 친정마을로
이사를 감행한 시누이였다. 그런 시누이가 말귀 못 알아먹는 신용을 하면서 아버지 모셔간다는 대답을 미루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쉽게 단념할 올케는 아니었다. 올케는 돈을 모으는데 남다른 재주를 지녔듯이 싸움에서도 덜 써먹은 수단과 방법을 남겨둔 채로는 물러나는 법이 없었다. 그깟 날짜야 이제라도 잡으면 잡히는 거지. 결혼식 때까지가 좀 멋하면 총각이 인사하러 온다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이라도 아버님이 시골집에 좀 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편찮으시다는 것이 숨길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자랑할 일도 아니잖아. 우선 냄새 때문에 그래요. 그 냄새를 늘 맡고 사는 나도 시시때때로 비위가 상하는데 부잣집에서 호강으로 컸을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언니가 워낙 깨끗이 단속을 하시니 그럴 테지만 나는 나쁜 냄새를 별로 못 느끼겠는걸요. 언니, 탈취제를 뿌려보면 어떨까요? 정 안 되면 총각한테 사정을 말해서 이해시켜야지 뭐. 고모, 다 알아듣고서도 왜 이렇게 딴청을 부리고 그래요? 막말로 사이가 될지 어쩔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녀석한테 이 냄새는 뭔 냄새고 저 냄새는 뭔 냄새라고 일일이 설명을 할 순 없잖아. 손님 앉아있을 때 노인네가 똥이라도 넣어봐. 뭐가 되겠어? 잠시 침묵을 지키던 수님이 올케를 똑바로 건너다 보았다. 그녀는 작심한 듯 따져 물었다. 언니, 아버지를 단 1년이라도 곁에서 모셔보지 못하고 보내는 게 한스럽다고 하셨죠? 이제 겨우 3달째예요. 반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지치세요? 그게 아니라 애들 장래 문제가 걸려있는 때라 단 며칠만 아버님 수발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늙고 병든 부모 모시는데 아들이 어디 있고 딸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이유가 많아요? 해숙이 일 아니면 또 어때? 난 여태도 했으니 고모가 좀 맡을 때도 됐잖아요. 입장 바꿔 애도 아닌 어른이 싸놓은 똥을 날이면 날마다 한번 주물러 봐요. 휴, 내가 본래 비위조차 약해갖고 요새는 통 밥을 못 먹네. 그뿐인가 허리조차 이렇게 결리니 여차하면 노인네보다 내가 먼저 죽고 말겠어. 올케는 그동안 어지간히 힘들었다는 듯 주체 못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끝내는 눈물까지 보였다. 수님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차근차근 말했다. 맞아요. 늙고 병든 부모 모시는데 아들이 어디 있고 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10년간 아버지랑 살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근데 언니 이거 알아요? 언니가 가끔 아버지를 언니가 모셨더라면 훨씬 잘 모실 수 있었다는 듯이 생색낼 때면 나는 우리 애들 아빠 눈치 살피기 바빴다는 거요. 아이고 참, 별 9년 묵은 소리를 다 하고 있네. 올케가 다소 무시하듯 딱하다는 눈빛으로 수님을 건너다 보았다. 집은 오빠 것이니 그리 알라고 언니가 말했죠? 수님이 아버지와 합친 직후 올케는 농가주택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걸 상기시켰다. 수님은 아버지를 편히 모시고 싶었을 뿐 농가주택 소유권 따위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나중에 남편 소유의 농지 한편에다 번듯한 집 한 채 짓고 살만한 형편은 됐고 무엇보다 오빠나 올케가 자신에게 아버지의 집을 넘겨줄 사람들이 아닌 줄을 잘 알고 있어서였다. 수님이 말을 이어갔다. 친정재산 욕심내고 들어오는 사람 취급하며 언니가 지레 다짐을 받았잖아요. 나 그때 애들 아빠한테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 올케는 시누이의 뜬금없는 옛날 타박에
정말 기가 차고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별 말은 없었다. 수님도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유리잔만 만지작거렸다.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한여름도 아닌데 왜 이리 후텁지근해? 올케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절반만 열려있는 테라스 쪽의 유리창 하나를 마저 열고 돌아왔다. 그리고 반쯤 남은 오렌지 주스 잔을 단숨에 비웠다. 수님이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인정한 다음에야 무턱대고 밀어붙이거나 자존심 세우며 대거리할 일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쯤에서 포기하고 물러앉는다는 것은 더욱 안 될 말이었다. 한참 만에 입을 연 올케의 음성은 조용히 가라앉고 애잔한 기운마저 띠고 있었다. 고모나 나나 무슨 죄가 있겠어요. 목숨이 모질어서 저러고 누워 계시는 아버님인들 무슨 죄가 있고. 휴, 당신을 위해서나 자식들을 위해서나 그날 밤으로 곱게 가셨어야 하는 건데. 수님은 듣기 거북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여러 날 전부터 아버지를 모셔가기로 작심하고 있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주기 기다렸으나 아무 말이 없어 그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지 궁리하는 중이었다. 미안해서 그렇지 남편을 설득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올케의 얄팍한 속내에 오늘따라 심통이 났다. 그녀를 너무 간단히 안심시키기가 억울했다. 그나저나 올케가 자세를 고쳐 앉았다. 네, 얘기해봐요, 언니. 신우이 올케의 대화를 모조리 엿들은 방 안의 아버지가 차마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옷에다 일을 보게 된 것도 모른 채 두 여자 사이에는 다시 긴장감이 돌았다. 오늘 들으신 작품은 김명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목숨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